돈의 심리학 파트 2.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학자 앵거스 캠벨은 사람들이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알고 싶었다. 연구를 통해 그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밝혀냈다. 부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아플 때 일을 쉬어도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사치품과 비교해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인들은 걱정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2019년 갤럽에서 140개국의 1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전날 많은 걱정을 했다고 답한 미국인이 45%나 됐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포기하고 더 좋고 더 많은 물건을 사는데 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전문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한다. 과거 1870년대처럼 농장과 수공업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서도 집에 와서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시대에 비하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1000명의 노인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어보니 그들은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것,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뜻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녀와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어쩌면 돈이 주는 배당금은 이렇게 중요한 것에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페라리가 주는 역설. 누군가가 근사한 차를 모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저 차가 내 거라면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싼 물건들이 존경과 칭찬을 불러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배기량이 큰 차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비싼 차를 모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실제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는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와 같은 것이다. 부란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전부다.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산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돈을 갖는다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저축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는 나중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선택권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더 큰 부자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은 것이 부라면 왜 부가 좋은 것일까? 저축에 대하여. 전 세계가 에너지 자산을 키운 방법, 다시 말해 에너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인 것이었다. 석유와 같은 에너지의 경우 채굴의 영역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용의 영역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통제의 영역이다.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필요한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에너지 위기의 문제를 해결했다. 돈 문제도 비슷하다. 투자 수익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결과는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저축과 검소함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전략이다. 불안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저축을 늘리는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서 소비를 하는 것은 대개 내가 돈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이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꼭 무언가를 구입하기 위한 목표로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 그저 저축을 위한 저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황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갖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 중 하나이다. 적당히 합리적인 선택.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냉철하게 이성적이 되려고 하지 말고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현대 포트폴리오 투자 이론의 개척자인 해리 마르코비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첫째,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합리화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사회적인 요소들을 반영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점이다. 이렇게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대가가 정작 자신의 포트폴리오는 본인의 연구와 거의 무관하게 설계했다.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투자 대상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위가 될 수 있다. 그 기업의 실적 악화로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과학 분야가 아니다. 그러므로 냉철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맞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니 적당히 합리적이고 적당히 감정적인 전략이 오히려 우세할 수 있다.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꼭 일어난다. 경제나 투자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똑똑한 행동이다. 그러나 역사는 미래의 지도가 될 수는 없다. 투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과거 행동의 기초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역사가들을 예언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사건을 이미 겪어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번에 일어날 일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투자의 역사에 지나치게 의존해 다음 일을 생각할 경우에는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이례적인 사건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19세기와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은 150억 명에 이른다. 그런데 다음에 7명이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 오늘날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상상할 수 없다. 아돌프 히틀러,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가브릴로 프린치프, 토마스 에디슨, 빌 게이츠, 마틴 루터 킹. 이것은 지난 세기의 0.000000004%의 사람들이 세계 방향의 절반 이상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또한 20세기에 있었던 프로젝트 중 대단히 일부의 프로젝트들이 세상의 질서를 수백 배 바꿔놓았다. 이런 꼬리 사건을 과소평가하기 쉬운 이유는 사건들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과소평가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건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9.11 테러는 미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내리게 만들었고, 낮은 금리는 주택시장의 거품을 촉진했다. 이는 다시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고용시장의 악화를 불러왔다. 그러자 수천만 명이 대학 교육을 받겠다고 나섰고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108%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예측 불가능했던 몇 안 되는 과거 사건들과 거의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생각할 때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를 짠다는 점이다. 이런 가정은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가이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는 경제나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 잘못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세상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25년 전만 해도 벤처 캐피탈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연금 제도도 1990년대에 만들어졌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50년 전의 기술주들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기 침체의 간격도 지난 150년간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침체기의 평균 기간은 1800년대 말에는 2년이었고 20세기 초에는 5년 그리고 지난 50년간은 8년으로 간격이 넓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이론가라고 믿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자신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공식들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공식들 중 몇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하면 그 공식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공식은 별로 없다. 1972년판에 실린 그의 공식들은 이제 모두 구닥다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이론들이 아닌 보편적인 것들, 가령 사람들의 탐욕이나 공포와 관련이 있는 것,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동하는 방식,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모습 등의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들을 탐구해야 한다. 안전마진. 카지노에서 우리는 똑똑한 금융 행동을 발견할 수 있다. 블랙잭 카드 게임을 할 때 카드 카운팅을 하는 일부 플레이어들이 있다. 이들을 보면 실수에 대비한 여지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카드 카운팅이란 앞서 나온 카드가 무엇인지 계속 기억하면서 아직 쌓여있는 카드 더미에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카드 카운팅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확률의 게임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전적으로 겸손에 의존하고 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를지도 모를 실수에 대비한 방책이 필요하다. 계획이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 둬야 한다.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 불확실성, 임의성, 여러 가지 확률들이 삶에 늘 존재하기 때문에 대비책을 만들어 두는 지혜가 중요하다. 정확한 예측은 언제나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확률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돈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일에서 실수의 여지를 과소평가한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잠재적 결과를 견딜 수 있게 한다. 버틸 수만 있다면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득을 취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특히 생각해야 할 실수의 여지는 바로 변동성이다. 자산의 가치가 30% 하락할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후 투자를 그만둔다. 실수의 여지와 사총격인 것이 바로 리스크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익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도 리스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가 없다. 리스크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버리지다. 레버리지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빚을 내는 것으로 이는 파산의 위험을 높인다. 리스크로 파산하지 않으려면 돈을 둘로 나누어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돈과 리스크를 멀리하는 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성공하려면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는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최대한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일 실패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많은 것들이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부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단일 실패점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써야 한다. 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단일 실패점은 월급에만 의존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저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지출의 여유가 없는 경우 수입을 다른 경로로 더 만들던가 아니면 지출을 더 줄여 저축을 하는 방법이 있다.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세우는 것이다.